여러분 혹시 땅콩 좋아하세요? 저는 땅콩을 정말 좋아해서 일할 때도 간식으로 먹고 가끔 맥주 한잔 할 때도 안주로 즐겨 먹습니다. 심심풀이 땅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즐겨 드시는 간식 중 하나가 바로 땅콩이죠. 특유의 아삭한 식감과 씹으면 씹을수록 입안의 고소함이 한가득 퍼지는 땅콩. 요즘에는 땅콩이 가진 놀라운 효능이 밝혀지면서 이제는 귀한 몸이 되고 있는데요. 땅콩에 많이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인산과 리놀산이라는 성분은 동맥경화증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며, 특히 땅콩 속껍질의 특유의 떫은 맛을 내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촉진하고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땅콩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땅콩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땅콩이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볶아서 먹는 것입니다. 생땅콩을 물에 삶아 먹거나 조림으로 만들어서 밥 반찬으로도 많이 드시지만 그 중에서도 땅콩하면 당연히 볶음 땅콩을 가장 많이 드실 텐데요. 하지만 이 볶음 땅콩이 자칫 우리 몸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땅콩의 고소한 풍미를 높이기 위해서 또는 간편하게 섭취하기 위해 땅콩을 높은 온도에서 볶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땅콩처럼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 많은 식품을 120도 이상의 고온에서 조리하게 되면 열에 의해 화학 반응을 일으켜 당독소라고 불리는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물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최종 당화산물이 우리 몸에 오랜 기간 과도하게 축적되면 각종 염증을 일으키면서 동맥경화와 같은 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피부노화, 만성피로, 당뇨합병증, 알츠하이머, 뇌혈관 질환, 암 등 각종 질환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고온에서 조리하면 최종 당화산물의 일종인 아크릴 아마이드가 생성될 수 있는데, 이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인간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된 A군에 속한 물질로 몸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섭취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땅콩을 조리할 때는 120도 이하의 온도에서 조리하는 것이 가장 좋고, 볶음 땅콩을 드시고자 한다면 약불에서 가볍게 볶아 소량씩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땅콩이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잘못 보관할 경우입니다. 최근에 건강을 생각해 땅콩 같은 견과류를 이것저것 구매해서 드시곤 하지만 정작 구매한 견과류를 잘못 보관했다가 큰 낭패를 보는 일이 많다고 하는데요. 땅콩과 같은 견과류는 보기보다 온도에 아주 민감한 음식에 속하기 때문에 보관을 조금만 잘못해도 금방 곰팡이가 생기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곰팡이가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을 뿐더러 자칫 이것을 먹기라도 했다간 몸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콩처럼 곡류나 견과류에 생기는 곰팡이에는 아플라톡신이나 오크라톡신, 제랄레논이라는 치명적인 발암물질이 만들어지는데요.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아플라톡신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땅콩, 보리, 밀, 옥수수, 쌀 등에서 검출되는 것으로 기준치 이상 섭취하면 간에 독성을 일으켜 간암을 유발하며, 간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플라톡신을 섭취하게 되면 간암 발생 위험도가 무려 60배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오크라톡신은 콩팥에 심각한 손상을, 제랄레논은 생식기능장애나 난임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곰팡이들은 그 부분만 도려낸다거나 물에 끓이는 등의 일반적인 조리 환경에서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발견된다면 절대 먹지 말고 모두 과감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곡류나 견과류 등을 보관할 때는 습도 60% 이하, 온도는 10에서 15도 이하에서 보관하고 최대한 온도 변화가 적은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할 때는 밀폐된 용기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하거나
오래 안 먹을 경우에는 반드시 냉동 보관해야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땅콩이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맥주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맥주하면 항상 따라오는 안주에 땅콩이 빠질 수 없는데요. 시원한 맥주와 함께 고소하고 담백한 땅콩이 입안에 들어오면 그만한 찰떡궁합이 없죠. 그러나 맛으로 볼 때는 둘도 없는 환상의 궁합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두 음식을 함께 먹는 순간 우리 몸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독으로 돌변한다고 합니다. 땅콩은 지방 함량이 많아서 그 자체만으로도 소화가 잘 안 되는 식품인데 이때 차갑게 마시는 맥주가 몸으로 들어오면 소화기관들이 위축되면서 소화 운동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게다가 알코올은 우리 몸에 저장되지 않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다른 영양소보다 가장 먼저 에너지로 쓰이는데 이때 땅콩과 같은 고지방 음식을 함께 섭취할 경우 알코올의 지방 분해를 억제하는 기능으로 인해 간 조직에 그대로 지방이 쌓이면서 지방간을 유발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간이 지나면 반대로 지방이 알코올 분해를 억제해서 분해되지 않은 알코올이 그대로 혈액 속을 흘러다니게 되는데 이 때문에 더욱 심하고 오래가는 숙취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술은 되도록 자제하되 꼭 마시겠다는 분들은 지방량이 높은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은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땅콩이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멸치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다들 멸치볶음 많이들 드시죠? 특히 멸치에 땅콩이나 아몬드를 곁들인 멸치볶음을 다들 한 번쯤은 드셔보셨을 텐데요. 그러나 겉보기에는 궁합이 좋은 두 음식인 것 같지만 사실 멸치와 땅콩 같은 견과류는 서로 궁합이 맞지 않는 상극인 식품이라고 합니다. 멸치에는 칼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땅콩의 풍부한 피트산 성분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해서 흡수율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반대로 땅콩 역시도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진 수산 성분이 들어있기에 함께 먹을 경우 장 속에서 불용성 복합체가 형성되어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바로 몸 밖으로 배설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땅콩과 멸치는 서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멸치와 함께 볶아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는 꽈리고추를 추천드립니다. 꽈리고추에 함유된 철분이 멸치의 칼슘 흡수를 돕고 멸치에 함유된 지방 성분이 꽈리고추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 좋은 궁합이 될 수 있습니다. 땅콩이 독이 되는 경우 다섯 번째는 땅콩을 너무 많이 먹는 것입니다. 요즘 견과류가 몸에 좋다고 해서 땅콩을 포함한 아몬드나 호두 등 각종 견과류를 많이들 챙겨 드시는데요. 하지만 이런 견과류들을 몸에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은 양을 자주 섭취할 경우 오히려 췌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췌장은 유일하게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음식의 지방 성분을 분해하도록 돕는 효소를 만드는 기관으로 지방의 섭취가 많을수록 췌장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들어 날씬한 몸매로 가꾸겠다고 탄수화물은 줄이고 지방 섭취는 높이는 일명 저탄고지의 식단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방 섭취가 많은 식습관은 자칫 췌장에 무리를 줘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땅콩은 지방 함량이 약 50% 이상 되는 지방식품으로 칼로리 역시 100g당 약 500칼로리가 넘는 고열량 식품에 속합니다. 땅콩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수시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기보다 열량이 높은 음식이기 때문에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약 30알 이하로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땅콩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땅콩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계란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땅콩에는 나이아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나이아신 성분은 비타민 B3라고도 불리는 성분으로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며 관절염 완화, 뇌기능 개선, 세포신호 전달 등 신체 전반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나이아신 성분에도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몸에 잘 흡수가 되지 않아 신체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를 보완해주는 성분이 바로 계란에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 B12인데요.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나이아신을 섭취하더라도 소변으로 금방 빠져나갈 수 있으므로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란 중에서도 흰자보다 노른자에 비타민 B12가 많이 들어있으니 꼭 땅콩과 함께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땅콩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두 번째는 오징어와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오징어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타우린 성분이 풍부해서 피로 해소에 좋고 무엇보다 간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숙취 해소에도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오징어의 단점을 한 가지 꼽으라면 바로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다는 것인데요. 평소에는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혈관 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땅콩을 함께 곁들여 먹으면 땅콩 속에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이 콜레스테롤이 몸 안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땅콩은 오징어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최고의 음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포도 좋아하세요? 저는 포도를 정말 좋아해서 가족과 수다를 떨며 한 알 두 알 먹다 보면 금세 한두 송이쯤은 뚝딱 사라지는데요. 포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효능을 가지고 있고 여름이 제철인 포도는 달콤한 향과 맛이 함께 어우러져 인기가 좋은 과일입니다. 특히 보라색 안토시아닌 색소가 가득해 항산화 과일로 대표적인데요. 그래서일까요? 포도는 예로부터 과일의 여왕이라 불리며 각종 비타민과 몸에 좋은 영양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철 피로회복과 원기회복에 탁월하기 때문에 피로를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포도를 더욱 챙겨 드셔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포도에 대한 최근 논문에는 포도를 매일 섭취하면 신체 건강뿐 아니라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어 주의력, 기억력, 언어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게다가 우리를 괴롭히는 관절염, 두통, 체중 증가 등 신체의 만성염증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을 줄여주는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맛있고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포도를 잘못 섭취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포도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포도와 상극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해산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산물과 함께 와인을 드시기도 하고 또 후식으로 포도를 챙겨 드시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위와 장 소화 기능이 약해졌을 때에는 포도와 해산물을 함께 드시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포도나 와인을 드셨을 때 혹시 덜 익은 감을 드셨을 때처럼 떫은 맛을 느낀 적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 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때문인데요. 탄닌은 우리 몸속 중성 지방의 분해를 촉진하는 성분으로 혈관 건강과 체중 감량에 정말 좋습니다. 더 나아가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몸속의 만성염증을 해소해주니 고혈압과 뇌출혈 등의 예방과 치료에 탁월합니다. 또한 탄닌은 몸속 독소를 해독해주고 살균해주는 강력한 작용도 합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탄닌이 풍부한 포도를 해산물과 함께 드시면 영양 성분의 흡수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생선이나 새우, 해산물에는 단백질과 칼슘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포도와 함께 드시면 단백질의 영양가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해산물에 함유된 칼슘과 포도의 탄닌이 결합하여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새로운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위를 자극하여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고 복통과 구토를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해산물에도 탄닌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탄닌이 위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덩어리를 만들어 담석이 생길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위계 소화기관의 염증, 그리고 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포도와 해산물을 같이 드시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포도와 상극인 경우는 바로 고혈압약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주 발생하는 질환인 고혈압 때문에 고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먹는 음식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처방약과 상충 효과를 일으키는 음식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이랍니다.
혈압을 낮춰주는 고혈압 약과 포도 역시 함께 드시면 안 좋다고 합니다. 고혈압 약의 성분은 칼슘의 배출을 막고 혈압을 내려주며 흡수되고 남은 불필요한 양은 체내에 있는 요소에 의해 분해되어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고혈압 약과 포도를 함께 드시면 포도의 프라노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남아있는 고혈압 약을 분해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약이 필요 이상으로 몸속에 흡수되고 체내의 혈압을 낮춰주는 약성분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간의 대사작용을 저해하고 과도하게 혈압이 낮아지는 현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니 포도와 고혈압 약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경우 포도를 먹을 수 없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고혈압 약을 복용하시기 전후 한두 시간 내에 포도 섭취는 가급적 피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당의 함량이 매우 높은 포도즙이나 포도주스보다는 생포도를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도의 잘못된 섭취법은 포도 껍질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포도를 드실 때 혹시 포도 껍질을 빼고 드시나요? 이럴 경우 포도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성분들을 모두 챙기실 수 없다고 합니다. 포도 껍질에는 포도 알맹이에는 없는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 껍질에서 발견된 이 레스베라트롤은 외부의 독성을 방어하는 성분으로 우리가 섭취할 경우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합니다. 이 기적의 성분은 특히 몸의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더 나아가 이미 악성으로 진행된 세포만을 선별해서 세포의 증식과 전이를 억제하는 엄청난 항암제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 껍질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뇌 건강에 강력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인지 능력을 높여 퇴행성 신경질환과 치매를 예방해 준다는 것입니다. 또 혈관 속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서 고지혈증과 뇌졸중을 예방해 줍니다. 따라서 포도를 드실 때는 포도 껍질도 같이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포도와 궁합이 좋은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포도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사과입니다. 포도는 여름철 과일이고 사과는 가을 대표 과일이라서 궁합이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포도와 사과를 함께 드시면 생각보다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과의 풍부한 항산화 물질인 퀘르세틴 성분 때문인데요. 사과의 퀘르세틴은 암 예방은 물론이고 호흡장애, 기억력 증진에 탁월한 기적의 성분이라고 합니다. 포도 역시 철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빈혈에 좋을 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무기질이 가득해서 피를 맑게 해줍니다. 특히 포도의 살신산이라는 성분이 혈관 속의 찌꺼기를 분해해서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하고 혈압과 혈당을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 더욱 좋은데요. 따라서 사과의 항산화 물질인 퀘르세틴 성분과 포도의 카테킨이 만나면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동시에 심장 건강을 지켜주는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포도와 사과를 함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포도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수박입니다. 수박은 천연 이뇨제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이뇨작용이 뛰어나고 소변을 촉진하는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안 좋아 몸이 자주 붓는 분들에게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포도 역시 칼륨, 철분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인데요. 그 중에서도 칼륨은 이뇨작용을 도와 부종을 가라앉히고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또한 해독작용이 뛰어나 간의 부담을 덜어주고 손상된 간세포의 재생을 촉진하여 간질환 예방 및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포도와 수박이 만나면 수박은 몸속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포도는 부족한 영양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찰떡궁합이라고 합니다. 또한 신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콩팥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전반적으로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포도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육류입니다. 포도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이나 심장 질환을 억제하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기와 함께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실제로 국외농업과 식품화학저널에 실린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육류지방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유독 물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유독 물질은 세포의 독성을 나타내는 산화 물질로 말론다이알데하이드와 하이드로페록사이드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포도가 이 유독 물질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해주는 강력한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도와 고기를 함께 드시면 포도의 폴리페놀이 이 두 가지 유독 물질이 소화기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게다가 포도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음식으로 산성인 고기를 중화시켜서 우리 몸의 소화와 흡수를 높여줍니다. 그러니 고기를 드실 때 와인을 함께 곁들여 드시거나 후식으로 포도를 드시면 건강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포도의 효능으로는 암 예방, 퇴행성 신경질환과 치매 예방, 혈중 콜레스테롤 제거, 심혈관 질환 예방, 빈혈 예방과 여름철 기력 보충, 체지방 감소 그리고 노화 방지가 있었습니다. 포도의 잘못된 섭취 방법으로는 포도 껍질을 버리고 먹는 것이 있었으며 포도와 상극인 음식에는 해산물이 있습니다. 평소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의 경우 포도와 고혈압 약을 한두 시간 정도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으며 포도즙이나 포도주스보다는 가급적 생포도를 섭취하는 게 좋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도는 궁합이 좋은 수박, 사과, 육류와 함께 드시면 효능이 배가 된다가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과 꿀팁은 포도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을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몸에 좋은 포도 잘 챙겨 드셔서 건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이 좋아하세요? 더운 여름날 또는 등산할 때 시원한 오이를 한 입 크게 베어 물면 그야말로 온몸이 시원해지는데요. 저는 오이 소박이, 오이 장아찌, 오이 냉국을 정말 좋아해서 항상 냉장고 한켠에 오이가 꼭 있습니다. 아삭하고 청량한 맛과 싱그러운 향이 일품인 오이는 수분과 비타민이 가득하고 피부 미용에 최고인 것으로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 오이의 놀라운 암 예방과 치매 예방 효과가 알려져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오이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오이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오이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당근입니다. 등산할 때 수분 보충을 위해 오이와 당근을 함께 드시고 김밥과 비빔밥에도 함께 들어가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합인데요. 하지만 당근과 오이는 사실 영양학적으로 그리 좋지 못한 궁합입니다. 먼저 오이는 95%가 수분인 과일입니다. 오이를 채소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오이는 꽃에서 자라고 씨앗이 있기에 식물학적으로 채소가 아닌 과일에 포함됩니다. 특히 수분이 굉장히 가득한 과일이라 즉각적인 수분 보충에 최고입니다. 그러면 수분을 뺀 오이의 나머지 5%는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바로 비타민입니다. 특히 오이 한 개에는 비타민C가 무려 하루 권장 섭취량의 15%나 함유되어 있을 정도인데요. 피로를 풀어주고 에너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면역력까지 높여준답니다. 게다가 오이가 진한 초록색을 띠는 것은 바로 엽록소 때문인데요. 이 엽록소와 비타민C가 함께하면 탁월한 보습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콜라겐을 생성하며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데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오이를 당근과 함께 드시면 오이의 비타민C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당근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비타민C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이와 당근을 함께 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당근의 아스코르비나아제는 열과 산성에 약하니 당근에 열을 가해 살짝 볶아주시거나 식초나 레몬즙을 조금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이의 비타민C는 물론 당근의 모든 영양소까지 챙기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오이의 비타민은 껍질 부분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 꼭 껍질까지 함께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오이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바나나입니다. 수분이 많고 칼로리가 낮은 오이, 그리고 풍부한 영양소와 가득한 식이섬유로 포만감 1등인 바나나는 최고의 다이어트 식품 조합으로 사랑받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둘은 건강에 그리 좋은 조합이 아닙니다. 오이에는 정말 좋은 영양 성분이 가득하지만 특히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이 속 칼륨이 혈관 자체를 확장시켜서 몸속의 노폐물과 나트륨 배출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오이를 잘 챙겨 드시면 고혈압과 고지혈증, 동맥경화와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참 좋은데요. 하지만 문제는 바로 바나나도 칼륨이 많이 함유된 식품이라는 것입니다. 칼륨은 건강에 참 좋지만 과다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세포수의 균형이 깨져버려 근육과 신경을 과도하게 이완시킵니다. 결과적으로 근육 무력감과 마비 증세, 만성 손발 저림을 넘어서 심장 부정맥과 급성 저혈압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오이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지 말고 따로 챙겨 드셔서 각각의 영양 성분을 모두 섭취하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최악의 오이 섭취법. 세 번째는 바로 오이지와 장아찌입니다. 아삭한 오이를 소금에 절여 꼬들꼬들하게 오이지로 드시거나 매콤하게 무쳐 오이장아찌 무침으로 드시면 참 맛있는데요. 혹시 오이지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소금이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양의 소금이 들어가고 아무리 소금기를 빼도 짠기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은 몸에 꼭 필요한 필수 무기질 중에 하나로 나트륨을 섭취하셔야만 음식물이 분해되고 혈액이 순환되어 노폐물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장기들과 달리 왜 심장만 절대로 암에 안 걸리는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우리 몸속에서 심장이 염분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소금이 주는 건강 효능이 엄청나니 무조건적인 저염식은 오히려 몸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과 찌개를 많이 먹는 한국인의 식단에는 이미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으니 짠 음식은 가능한 조심하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짜게 먹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도한 소금 섭취가 이어지면 혈관 속 나트륨 농도가 너무 높아져 삼투압에 의해 혈관으로 물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따라서 혈관이 땡땡해지고 혈압이 높아지는 것이죠. 결국 고혈압과 뇌졸중, 심장질환, 심부전을 일으키고 나아가 신장질환까지 불러옵니다. 게다가 나트륨은 위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데요. 소금기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위벽을 손상시켜서 위염과 위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오이를 소금에 절인 음식을 너무 많이 드시는 건 피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오이와 궁합이 좋은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이와 궁합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배입니다. 오이하면 시원하고 열을 확 내려주는 것으로 유명하죠. 오이는 대표적인 차가운 성질의 식재료로 몸속의 열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화상치료나 염증과 부종을 가라앉히는 데도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이 가슴속에 뭉친 화병을 해소할 때도 최고입니다. 이렇게 찬 성질의 음식을 먹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요. 바로 몸에서 풀어진 열이 온몸에 돌아다니며 소화를 방해하고 혈액순환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오이에는 차가운 성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분까지 가득합니다. 오이에 가득한 수분이 이뇨작용을 해서 풀어진 열이 몸에 돌아다니지 않고 몸 밖으로 전부 배출되게 하는 것이죠. 바로 이때 배와 함께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배의 차가운 성질이 오이와 함께 열을 풀어주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를 최고로 끌어올려 줄 뿐만 아니라 그 열이 몸속에서 남아있지 않고 전부 배출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게다가 오이와 배는 모두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성분이 가득한데요. 바로 이 성분이 간의 독성을 해독하고 튼튼하게 해주는데 최고인 오이와 배는 독소를 쫙 빼주는 황금궁합이 되는 것이죠. 알코올 분해에도 참 좋으니 숙취해소 효과까지 챙기실 수 있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체내의 염증이나 화병, 독소 해독뿐만 아니라 간 건강을 위해서도 꼭 오이와 배를 함께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오이와 궁합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사과입니다. 오이에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은 영양소가 가득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칼륨은 물론이고 오이가 슈퍼푸드로 손꼽히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오이 속 기적의 혈관 건강 성분인 비타민 K입니다. 혹시 혈관에 상처가 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다 출혈이 일어나지 않도록 빨리 상처를 지혈하고 응고시켜야겠지요. 그런데 또 너무 지나치게 응고가 되어서 혈관을 막아버리면 산소와 영양분이 잘 공급되지 않아 조직과 기관이 파괴될 수도 있는데요. 오이 속 비타민 K는 중요한 균형을 유지해주는 정말 중요한 비타민인 것이죠. 또 심혈관 질환의 원인인 콜레스테롤은 자체로도 문제지만 혈관 내벽에 쌓이고 석화되어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이 속에 가득한 비타민 K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 동맥경화를 미리 방지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심혈관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 꼭 오이를 챙겨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바로 이때 사과를 함께 드시면 최고의 혈관 보약이 되는데요. 사과 속의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이 혈관 자체를 튼튼하게 하고 확장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과와 오이를 꼭 함께 드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이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식초입니다. 오이하면 수분만 가득한 식품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많으시죠? 최근 오이의 엄청난 치매 예방과 뇌 건강 효능이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오이 속의 피세틴이라는 천연 성분 덕분인데요. 이 피세틴은 항염 효과에도 훌륭하지만 특히 뇌 건강에 엄청난 효능이 있습니다. 오이 속의 피세틴 성분이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뇌신경세포를 보호하여 뇌가 노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것이죠. 게다가 오이에는 뛰어난 항암 효과까지 있는데요. 혹시 오이의 꼭지 부분을 먹었을 때 쓴맛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그 부분이 오이의 항산화 성분, 쿠커비타신입니다. 이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발생과 성장 자체를 막아버리는 것이죠. 특히 간의 독성 해독 효과가 좋아 간암과 전립선암의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이처럼 오이는 항염, 항암과 뇌 건강, 치매 예방에까지 대단한 효과를 보이는데요. 이에 더해 오이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음식입니다. 우리 몸은 산도가 높을 때 독소가 생기고 혈관 내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평소에 오이와 같은 알칼리성 음식을 챙겨 드셔서 산성을 중화시켜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식초는 생각만 해도 침이 나오는 신맛이라 산성일 것 같지만 놀랍게도 식초는 알칼리성 식품인데요. 식초 자체는 산성을 띠지만 우리 몸에 들어가 분해되어 알칼리 물질만 남기 때문입니다. 식초는 오이의 비타민C가 우리 몸속에 모두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산성화된 혈관벽을 깨끗이 청소하고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죠. 게다가 오이의 지나치게 차가운 성질을 식초의 따뜻한 성질이 균형을 맞춰주니 더 좋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오이를 초무침이나 오이 피클로도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수박 좋아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임신하셨을 때 평소에 전혀 안 드시던 수박을 그렇게 많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수박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큼지막하게 잘라서 시원하게 한 입 베어 먹는 것도 좋고 화채로 만들어서 온 가족이 도란도란 모여 앉아 웃음꽃을 피우며 먹는 것도 정말 좋죠. 수박의 새빨간 과육을 아삭 베어 물면 턱 끝까지 흐르는 달콤한 과육이 한여름 무더위를 싹 사라지게 해주는데요. 해가 쨍쨍하니 땀도 많이 나고 쉽게 몸과 마음이 지치는 한여름에 달달하고 시원한 수박을 드시면 수박의 당분이 금방 흡수되니 갈증과 피로까지 싹 해결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맛있고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수박을 잘못 섭취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수박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수박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바나나입니다. 여름철 최고의 과일 수박과 에너지 활력 충전 1등 바나나는 함께 드시면 좋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칼륨에 있습니다. 사실 칼륨은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무기질입니다. 몸에 칼륨이 부족해지면 피로감이 몰려들고 무기력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또한 칼륨은 우리 몸속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혈압과 고지혈증, 심장병,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칼륨이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께는 크게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신장에서 칼륨이 잘 배출되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심장 부정맥까지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바로 수박과 바나나 모두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된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드시면 지나친 칼륨 섭취로 인해 고칼륨 혈증의 위험이 있으니 함께 드시기보다는 따로 드셔서 각각의 영양 효능을 모두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박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요거트와 치즈입니다. 최근 수박을 깍둑 썰기에서 치즈를 함께 곁들인 수박 샐러드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짭짤하고 고소한 치즈와 요거트를 시원한 수박과 함께 먹으면 맛의 궁합은 좋지만 사실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무더운 여름 땀도 많이 나고 쉽게 몸과 마음이 지치곤 하시죠? 그래서 유난히 얼음 가득한 차가운 음료수 또는 이온 음료를 많이 드시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수박을 한 조각 챙겨 드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수박 속 수분이 좀 특별하기 때문인데요. 수박 속에는 이뇨작용과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수분이 90%나 들어있는 것은 물론 비타민까지 가득합니다. 침침한 눈을 밝게 해주는 비타민 A와 에너지 활력 충전제 비타민 B, 그리고 피로 회복에 좋은 비타민 C까지 뜨거운 더위 속 지친 몸에 딱 필요한 비타민과 무기질이 완벽하게 채워져 있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 몸에 곧바로 흡수될 수 있도록 흡수율까지 뛰어나니 수박 속 가득한 수분을 타고 이 비타민이 빠르게 흡수되어 기력을 금방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요거트나 치즈처럼 유지방 가득한 음식과 함께 드시면 수박과 정반대의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수박에 가득한 수분은 혈관을 타고 우리 몸에 비타민을 채워주며 반대로 혈관 속 찌꺼기와 노폐물들을 몸 밖으로 빠르게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반면 치즈와 유제품의 단백질과 지방은 느리게 소화되고 오랜 시간에 걸쳐 발효되기 때문에 소화의 속도가 크게 차이나게 되는 것이죠. 치즈와 우유, 요거트는 느리게, 수박은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 복부 팽만감이 들고 소화가 잘 안 되어 얹힌 듯한 느낌의 소화불량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수박과 요거트 또는 치즈는 따로따로 시간을 두고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수박과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바로 기름진 음식입니다. 더운 여름 식후에 시원한 수박을 후식으로 챙겨 드시기도 하고 최근에는 수박을 튀겨서 겉은 바삭하게 속은 촉촉하게 먹는 레시피가 유행했는데요. 수박 속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기적의 성분이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병을 일으키는 활성산소와 혈전을 제거해주고 세포 자체가 늙어서 산화되는 것을 막는데 큰 도움을 주는 매우 고마운 성분인데요. 이 라이코펜이 지용성이라 적당한 양의 기름과 함께 드셨을 때 흡수율이 높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튀김처럼 과도한 양의 기름을 함께 드시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여름철 대표 과일 수박은 그 자체가 매우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더위에 지친 우리 몸속의 열을 뚝 떨어뜨려 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차가운 성질의 수박을 기름기 가득한 튀김과 함께 드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위장 속에서 기름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니 소화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수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분이 위액을 묽게 희석하여 소화를 더욱더 느리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심지어 튀김에 다량 함유된 트랜스 지방이 수박의 혈관 청소를 방해하여 혈액순환까지 막아버리니 꼭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여름철에 유독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식후에 수박같이 수분이 많은 과일을 후식으로 드시는 것을 더욱더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에 좋은 수박 섭취법, 그리고 수박과 궁합이 좋은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최고의 수박 섭취법은 바로 수박 껍질입니다. 수박을 드실 때 새빨간 과육만 드시고 흰색의 속껍질 부분을 버리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수박의 과육은 과일이지만 수박 껍질은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박의 흰 껍질 속에 가득한 시트룰린 성분 때문인데요. 바로 이 성분 때문에 수박 다이어트와 붓기 제거에 좋은 수박차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랍니다.
팔다리가 붓는 부종과 붓기는 왜 생기는 걸까요? 바로 우리 몸에 독소가 잘 배출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장기가 활동을 하고 나면 노폐물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노폐물이 제때 잘 배출되어야 하는데요. 노폐물은 그냥 몸 밖으로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트룰린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형태 요소로 바뀌어서 신장으로 배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트룰린이 수박에 특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박이 방광염, 붓기 제거, 독소 해독에 제일 가는 과일로 손꼽히는 것이랍니다. 게다가 이 시트룰린은 동맥 혈관 자체를 넓게 만들어주는데요. 이렇게 혈관이 넓어진 만큼 혈액순환도 더 빠르게 원활해지고 산소도 가득 공급되는 것이죠.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은 이 시트룰린이 수박의 새빨간 과육보다 흰 껍질에 2배나 많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박을 드실 때 달달한 수박 과육만 드실 것이 아니라 시트룰린이 가득한 흰 껍질도 놓치지 말고 잘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수박의 흰 부분만 얇게 썰어서 장아찌로 드셔도 좋고 노각처럼 오독한 식감이 일품이라 새콤달콤하게 무쳐서 냉채나 나물로 드셔도 참 좋답니다. 또 한 가지, 이 흰 부분에는 비타민이 특히 많아서 얇게 썰거나 갈아 얼굴에 팩을 해주시면 여름철 자외선 때문에 지친 피부와 주름을 탱탱하게 펴주고 수분까지 가득 보충해준답니다. 특히 피부 트러블과 염증의 진정 효과가 매우 훌륭하니 꼭 기억해주세요. 수박과 최고의 궁합, 두 번째는 바로 토마토입니다. 수박과 토마토는 약간 생소한 조합이지만 기적의 항암 식단이 되는 조합이니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박의 색이 빨간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바로 라이코펜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슈퍼푸드 토마토가 기적의 항암식품으로 불리는 이유도 바로 이 빨간색 라이코펜 덕분입니다. 놀랍게도 수박에는 토마토보다 무려 30%나 이 기적의 항산화 성분 라이코펜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수박 속 기적의 성분 라이코펜이 우리 몸속에서 병을 일으키는 활성산소와 혈전을 제거하고 세포 자체가 늙어서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니 세포가 혹시나 돌연변이처럼 암세포로 변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수박과 토마토를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암세포 치료에도 큰 영향을 주는데요. 토마토의 유기산과 수박 속의 칼륨이 함께 작용하면서 세포의 활성을 도와주고 혈관을 청소하니 염증까지 싹 제거해주는 것이죠. 실제로 토마토와 수박의 항암 효능은 전립선암과 동맥 경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심지어 상큼한 토마토의 맛과 산미가 달달한 맛의 수박과 궁합도 좋고 피로를 회복하는 시너지 효과까지 발휘하니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박과 토마토를 함께 샐러드로 드셔도 좋고 갈아서 디톡스 해독 주스로 드셔도 참 좋지만 무엇보다 수박과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은 지용성이라 기름과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수박과 토마토를 기름에 살짝 구워 드셔도 좋고 샐러드에 올리브유를 드레싱으로 뿌려 드시거나 견과류를 한 줌 함께 곁들여 드시면 항암 성분의 흡수율이 2배 이상 극대화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최고의 수박 섭취법은 바로 수박씨입니다. 수박씨 챙겨 드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이게 중국에서는 없어서 못 먹는 간식이라는데요. 정말이지 최고의 약입니다. 일단 수박씨는 무려 30%가 단백질입니다. 그 양은 씨앗 중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잣과 땅콩, 해바라기 씨보다 월등히 높은 양이죠. 그럼 수박씨 속의 나머지 성분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바로 불포화 지방산 리놀레산입니다. 이는 뇌를 구성하는 성분이니 뇌 기능을 쑥쑥 올려주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수박씨 속의 리놀레산은 우리 몸속에 체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내장 지방이 생기는 것 역시 차단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까지 낮춰주니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제일입니다. 수박씨를 씹으면 쓴맛이 나지 않으셨나요? 그게 또 건강에 좋은 수박씨 속의 성분 쿠쿠르비틴입니다. 이 성분은 혈액을 맑게 만들고 살균까지 시켜주니 암 발생 확률을 낮춰주고 기생충을 제거하는 구충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 수박씨를 꼭 챙겨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수박씨를 모아서 잘 씻어서 말린 뒤 마른 팬에 살짝 볶아주시면 고소한 견과류처럼 드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은 대파 좋아하시나요? 저는 대파 무침 같은 반찬은 물론이고 고기를 쌈 싸 먹을 때나 국밥을 먹을 때 대파를 한가득 넣어 먹는 걸 참 좋아합니다. 맵싸하게 맛을 내는 대파는 우리 밥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채소 중 하나이죠. 대파는 사시사철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채소이지만 보기와는 다르게 그 안에 함유된 영양 성분이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대파를 씹었을 때 느껴지는 매운 향은 바로 알리신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이 알리신 성분은 비타민 B1과 만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성분으로 전환되면서 흡수율이 많게는 20배까지 높아져 신진대사와 피로회복, 자양강장에 큰 도움을 줍니다. 파의 흰줄기부터 뿌리까지 한의학에서는 총백이라 부르며 오래전부터 약재로 활용될 만큼 그 효능이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대파 흰줄기 속에는 사과보다 무려 5배 많은 비타민C를 지니고 있으며 강력한 항염작용을 하는 플라보노이드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파 한 개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의 양을 환산하면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손꼽히는 토마토 20개와 맞먹는 양이라고 하니 그야말로 천연 항생제가 따로 없는데요. 게다가 대파의 초록색 부분에는 각종 비타민과 함께 칼슘, 인, 철 등의 무기질이 풍부하고 대파의 흰 뿌리 부분에는 가열해도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는 폴리페놀이 풍부하다고 하니 정말 잎부터 뿌리까지 버릴 것 하나 없는 귀중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약보다 좋은 대파에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대파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그리고 보약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바로 미역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다양한 요리에 곁들여지는 파는 신선한 맛과 향을 더해 음식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고마운 채소이죠. 그러나 파가 미역과 만나게 되면 서로의 장점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조합이 된다고 하는데요. 미역에는 식이섬유, 미네랄, 단백질 등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칼슘이 풍부하게 함유된 음식입니다. 말린 미역 100g에는 칼슘이 무려 950mg이나 들어있는데, 이는 칼슘의 왕이라 불리는 우유의 9배에 달할 정도로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노년에 부족한 칼슘을 채워주고 나이가 들면 발생하기 쉬운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 등을 예방해주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칼슘이 풍부한 미역을 파와 함께 먹게 되면 미역 속에 함유된 칼슘이 파의 유황과인을 중화하는데 모두 허비됩니다. 이는 즉 파가 미역의 칼슘이 몸에 흡수되는 걸 방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미역의 미끄덩거리는 성분이 바로 미역의 수용성 섬유질인 알긴산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체내에 쌓여있는 노폐물과 중금속, 독소 등과 함께 혈액 속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흡수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어 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좋은 성분이지만 미끈거리는 특성 때문에 파와 함께 먹었을 때는 식감이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두 음식은 따로 먹었을 땐 최고의 식품이 되지만 함께 먹으면 맛도 영양도 모두 효율 떨어지는 서로 최악의 궁합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 따로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파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파에 뿌려지는 농약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대파는 농약 안전 사용 기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지만 아무리 적은 양의 잔류 농약이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찝찝한 마음을 떨쳐내기 어려운데요. 극소량의 잔류 농약이라도 장기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우리 몸에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실제로 하버드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불임 치료를 받고 있는 여성 325명의 데이터를 조사했더니 딸기나 시금치, 고추, 포도와 같이 잔류 농약이 많이 함유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면 여성의 임신이나 출산 가능성이 18%에서 26%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도 정자의 품질이 저하되는 등 생식 기능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농산물 직매장 67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대파, 복숭아, 얼갈이, 배추, 쪽파 등 네 품목에서 잔류 농약이 초과된 것을 발견했으며, 발견된 농산물에서 허용 기준치보다 무려 2.4배에서 22배 높은 살충제 성분의 잔류 농약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농산물을 철저히 관리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내가 먹게 될 음식에는 얼마나 많은 잔류 농약이 존재할지 모르기 때문에 꼼꼼히 세척해서 먹는 것이 중요한데, 흔히 대파를 세척할 때 보통은 파의 밑부분에 농약이 많다고 생각해서 밑부분을 제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대파는 뿌리보다 잎에 농약이 잔류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대파의 잔류 농약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파에 묻은 흙을 깨끗하게 제거한 뒤 겉껍질을 벗겨줍니다. 일단 겉껍질을 벗기는 것만으로도 상당량의 잔류 농약을 제거할 수 있는데요. 다음으로 물에 대파를 5분간 담근 뒤에 흐르는 물에 씻어주시면 농약 제거율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깨끗하게 세척하고 싶으신 분들은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물에 희석해서 세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사실 마냥 신선할 것만 같은 채소류가 식중독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과거 2012년에서 2016년 당시 5년간 식중독을 일으킨 식품 1위가 채소류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채소류가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은 분변이나 축산 폐수 등 오염된 지하수 또는 하천수를 이용해 채소를 재배하면서 식중독균에 오염된 채 유통되거나 각종 균에 오염된 상추나 부추, 오이 등의 채소들을 제대로 세척을 하지 않고 섭취한 것이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신선한 채소라 하더라도 반드시 깨끗하게 세척해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파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입니다. 조만간 임플란트나 발치, 치질 환자 등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대파를 섭취하는 것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대파나 쪽파, 마늘, 양파와 같은 파 속 식물에 함유된 황화합물은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하여 혈전 생성을 막아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 등을 예방하는 데 탁월하지만 반대로 혈소판 기능을 억제해 혈액응고 과정을 지연시켜 수술 중 출혈을 유발하거나 지혈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모 병원 안과팀의 보고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양파즙을 복용하던 50대 환자가 쌍꺼풀 수술을 하는 도중 지혈되지 않는 지속적인 출혈과 부종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평균 수술 시간의 2배가 소요되기도 했으며, 또 다른 60대 환자 역시 6개월 이상 양파즙을 복용한 상태에서 녹내장 수술을 받던 중 지혈되지 않는 출혈이 발생해 수술 일주일 뒤에도 광범위한 결막하 출혈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국제마취학회에서 발표한 한 사례에도 매일 마늘 12g, 약 4쪽을 먹은 환자의 척추를 수술하던 중 과다 출혈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으며, 마늘 성분이 든 식이보충제를 복용한 환자의 수술 부위 주변으로 진물과 멍이 번진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적어도 수술 일주일 전부터는 파속식물 섭취를 중단하길 권장하고 있는데요. 대파나 양파, 마늘 등의 파속식물을 꾸준히 챙겨 드시는 분들은 이 점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대파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파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구워서 먹는 것입니다. 흔히 대파하며 그냥 생으로 섭취하거나 국에 넣거나 또는 조림이나 무침에 약간 곁들이는 정도로 많이들 드시지만, 대파에 열을 가해서 구워 드시면 맛도 좋으면서 대파의 효능을 크게 높일 수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대파를 60도 이상의 열에서 가열하거나 조리하면 알리신 성분이 분해되면서 아조엔이라는 성분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이 아조엔 성분은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고 독소를 제거해 혈관 건강을 개선함과 동시에 비만 등 대사 질환을 막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데, 이 과정에서 단순히 체중 감량의 효과가 아닌 몸의 나쁜 내장 지방 자체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하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구운 대파를 그냥 드셔도 좋지만 여기에 식초와 간장에 절이게 되면 그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데요. 식초의 주요 성분인 아세트산은 내장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억제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 혈당을 조절하며 혈압 콜레스테롤을 개선하고 피로를 해소하는 등의 다양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대파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두 번째는 생강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 여기저기가 쑤시고 뻣뻣해져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무릎 관절 속 수분, 즉 활액이 점차 소실되며 관절 내 공간이 좁아지고, 이로 인해 연골이 더 잦은 마찰 손상을 입게 되어 염증을 동반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때는 대파와 생강을 함께 넣어 끓인 대파 생강차를 추천드리는데요. 생강 속에는 쇼가올과 진저롤, 페놀 화합물과 함께 무려 100여 가지의 항염증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관절염과 같은 체내염증을 줄이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실제로 미국 마이애미 의대 연구에 따르면 6주간 생강 추출액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무릎 통증이 완화되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염증 제거와 통증 완화에 좋은 대파 생강차를 꼭 드셔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생강은 아스피린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보다 통증과 염증을 더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으며 대파 역시도 풍부하게 함유된 알리신 성분과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의 항염작용이 탁월해 생강과 함께 만나 더욱 강력한 시너지 효과로 각종 통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완성된 대파 생강차는 하루에 1번에서 2번 정도 꾸준히 드시면 감기 예방은 물론 염증과 통증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위가 약하신 분들에게는 대파 생강차가 위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냉장 보관하셨다가 드실 때 물을 조금씩 타서 농도를 연하게 만들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땅콩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당신 편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언제나 당신 편은 구독자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